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장시간 열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던 그 순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이는데 그 돈 중 일부가 남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남편 돈 들어갔다면 얘기 다 한 거다. 검찰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새로운 의혹까지 오늘 상세하게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필요한지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이제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경심 구속, 검찰 조국 곧 조사.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검찰 수사 2달 만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처음으로 수감이 됐다. 사진 한번 보시면 정경심 교수가 눈에 안대를 하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상당수 피로감, 불편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경심 교수. 하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11가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중에 무려 4가지 이상이 남편과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는 가파르게 숨가쁘게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벌써 필요한 증거들을 검찰이 다 확보해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무엇이 결정타였을까? 저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중앙일보의 결정타 해석은 이런 겁니다.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의 결정타. 결국 정 교수가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라는 겁니다. 조국 소환도 임박, 증거 위조, 은닉교사 혐의 적용됐죠. 검찰은 수사 논란을 털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역설적이게도 노트북을 숨겼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을 숨김으로써 구속이 됨으로써 검찰의 남편에 대한 수사가 대의 명분이 생겼다라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정경심 구속 만료 전 소환 가능성. 변호인은요,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라고 호소를 했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이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자산 싹 다 없애겠다. 어제 선전포고를 했죠. 현대 아산이 시설에 들인 비용이 무려 7,800원. 와, 7,800원. 이거 싹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통째로 날아갈 위기. 사진 한번 보시죠. 김정은이 너절너절해져서 꼴도 보기 싫다라고 표현했던 남측 금강산 시설. 이렇게나 예쁘고 멋있고 말짱합니다. 이거 얼마 쓰지도 못했습니다. 7,800억 원이 들인 이 금강산 사업 전체가 김정은의 한마디에 통째로 날아갈 위기. 현대 아산은 정말로 울상입니다. 이거 어디에 억울함을 현대 아산이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번에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통일부냐?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에 성공을 해서 아이 출산을 했다면, 그리고 부부가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이 36년 전 판례를 사실상 유지했습니다. 배우자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도 2년 안에 소송을 안 하면 친자로 봐야 한다. 2년간 키우고 먹이고 재웠던 그간의 과정과 정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녀 지위의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한경입니다. 재정 적자가 2년 뒤 GDP의 3.9%. 야, 무려 GDP의 3.9%가 2년 뒤에는 적자라는 겁니다. 외환 위기 직후보다 위험한 수준이다. 올해 38%인 국가 채무 비율이 4년 뒤에는 48.2%까지 치솟는다. 거의 절반. 관리 재정 적자도 45조에서 94조로 확대. 정부의 전망을 한참 웃도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설의 분석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121골 대단해요. 손흥민의 기록입니다. 차범근 감독, 차붐과 타이 같은 기록입니다. 이제 한 골을 더 넣으면 손흥민이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 방 한 방이 새 역사라는 거예요. 한 10골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장렬했는데 손흥민의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어제 다 멋있었어요. 5대0으로 완승. 유럽 무대 364경기 만에 대기록을 썼는데 차붐을 넘어선 이제는 손붐, 붐부르붐붐 손붐이 되겠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최근에 손흥민도 적폐다.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맹비난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댓글 단 분들 오늘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정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검찰 출신 한 분과 장관 출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검찰의 장관에 관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민주당의 소신파 조홍천 의원님과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에서 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수감.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살 때 남편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 돈으로 정경심이 주식 샀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속았다. 속았다.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와 다 틀립니다. 잠시 후에 유시민 이사장이 틀린 발언들 모아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는 단연 정경심 교수의 구속 소식입니다. 58일 만에 오늘 새벽 정경심 교수가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을 했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부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 법원이 밝힌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어제 영장 친 검사도 송경호, 영장 이번에 발부한 검사도 송경호다. 둘 다 나이도 같고 서울대 법학과 동기, 이름도 같다. 심지어 생김새도 비슷. 자, 송경호 판사 얘기예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된다. 그리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염려가 된다,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라면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속의 결정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라진 노트북, 다시 말하면 정경심 교수가 숨긴 노트북과 하드 교체가 이게 결정타였다는 거예요. 무려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야, 이거 뭐 역대 기록 나왔어요. 치열한 법리다. 상당히 장시간 동안 어제 재판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사라진 노트북, PC 하드 교체 등등 증거인멸 의혹, 영장 발부의 결정타였다. 구속 수사 기간을 이제 20일 확보한 검찰. 넉넉합니다. 21일. 11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끝났다.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20일 동안 11가지 혐의 이외에 아마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의명분과 충분한 시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운동학원 등등등 남은 의혹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송경호 판사, 증거 인멸이 염려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4글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4글자입니까? 범죄에서 인정된다까지가 딱 세우니까 34글자입니다. 그거 다 세보셨군요. 몇 글자인지. 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24절기 중에 첫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예. 추상 같은 가을에 내리는 서리와 같은 엄한 결정을 오늘 공교롭게도 상강날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교로운데요. 우리가 그 구속영장을 발부되기 위해서는 큰 산을 3개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가 첫 번째, 범죄 혐의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우려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예. 그게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구속을 꼭 해야 되느냐, 구속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 이 3가지 허들이 있는데 예. 3가지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크게 봤을 때의 사모펀드, 또 입시부정, 그리고 2개와 관련되는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에 있어 증거인멸 혐의,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그 결정의 의미가 있고, 네. 더불어서 좀 전에 뭐 다른 그 일간 신문지에서 얘기했듯이 노트북이 어디 갔냐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전후로 해서 관련되는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다는 그런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에 대한 인멸을 시도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법원의 인정, 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막판에 예. 뇌와 관련된 질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지만 법원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속의 상당성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예.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특히 여권과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지지했던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이 칼을 휘두른다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가을 서리와 같이 한 번에 정리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과 관련돼서 송경호 판사의 판단이 추상 같은 판단이다. 최정 변호사님이 아주 시적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저 동양대에서 PC 반출한 거는 증거 인멸이 아니다. 증거 보존이다. 검찰이 뭘 잘 모르고 있다. 내가 검찰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거다. 왜냐? 기각될 거니까. 윤 총장도 뭐 책임져야 된다. 저거 증거인멸 아니다. 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수차례 어제까지도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거군요. 그거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인 측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빼가지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받은 판결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 사안과 다르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과 어떤 공범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은 그거는 자기 그 범죄 비호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PC를 밖으로 반출하고 지금 저 모습. 그렇죠. 하드디스크를 없앴던 그것을 했던 이 그 모 증권사의 직원은 둘 사이에 공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범 관계 없던 사람을 시켜서 내지 같이 증거를 옮긴 그것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예. 나름대로 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이 법적 근거를 들이댔지만 그 사안은 이 사안과 다르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그 사진, 그 장면이 결정타였다는 건데 동양대에서 PB와 함께
노트북이 아니라 그 데스크탑 PC. 본체를 들고 나오던 그 장면이 결정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거 들어가는 입장하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퇴장할 때는 두 팔은 무겁게 PC 본체를 들고 나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혹자 아주 그 극소수에서는 저게 무슨 증거인멸이냐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적어도 그거 증거인멸 맞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개연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검찰 출신 여당 국회의원인 정치원 의원님께 좀 물어볼게요.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총 6시간 50분 가까이 열렸다. 네. 이거 상당히 긴 거죠? 예, 무척 긴 거죠. 예. 저희 어저께 돌직구쇼 하던 중에 아마 방송 끊고 현장 연결해가지고 영장법정 입장하는 걸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10시 한 10분 예.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 또 휴식시간이 있고 해서 6시 다 돼가지고 끝났다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죠. 예. 일단 혐의 사실이 11개라고 하는데 각 혐의 사실을 또 이루는 여러 가지 그 구성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범죄에 해당한다면 구성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구성 요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오래 걸립니다. 대개 검사가 영장 범죄 사실 또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예. 또 이 죄질 또 증거인멸의 우려 예.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 변호사 쪽에서 예. 그걸 반박을 하고 그러면 저 재판장이 영장 판사가 또 보충적으로 예. 질의를 합니다. 대개 보면 피의자에게 직접 하지요. 거기서 조금 또 할 말이 있으면은 검사나 변호사 쪽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판사가 마지막으로 또 보충으로 또 직권 질문을 할 수가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예, 의미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예.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6시간 50분이면은 뭐 무척 오래 걸린 거죠. 무척 오래 걸린 거다. 예, 무척 오래 걸린 거고 뭐 이 사항은 제가 영장 심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네. 예, 뭐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정치원 의원님이 이제 구속 영장심사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피의자로 받았는데 물론 영장 발부 안 됐죠. 당연히 지금은 그때는 무죄로 예, 밝혀졌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데요. 반출했다고 하는 서류가 좀 뭐 열 몇 개가 됐던 것 같아요. 3시간 30분. 예, 3시간 반 정도? 뭐, 제명 딸랑 하나입니다. 근데 서류 하나하나 가지고, 공방을 하는 바람에 저도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치원 의원님 구속 안 됐으니까 이제 집으로 귀가했고 정경심 교수는 바로 구속 수감된 건데 자, 이번엔 검사 때 제가 알기로 조홍천 검사가 구속영장을 치면 90% 이상 다 영장이 발부됐었다.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던 검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 중에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뭐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정경심 교수 측이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검사 쪽에서 PT를 했다는 거죠. 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도 그쪽도 PPT를 했어요. 맞짱 PPT를 했다는 PPT, 건데 맞짱 PPT가 됩니다. 법원에서 범죄가 상당수 소명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 검사가 상당히 준비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확보한 증거가 뭐 굉장히 풍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에 비해서 반박하는 그 탄핵 증거가 조금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저 장면 저희가 재연을 해봤는데 크게 한번 보실까요? 변호인 측에서도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검찰 측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정경심 교수는 가운데 앉아있고 송경호 판사가 양측의 PT를 보면서 야, 변호인 측의 해명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적어도 판단을 한 결과다.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영장 실질심사 후에 어제 정경심 교수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는데 눈에 안대를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성실하게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경심 교수가 취재진의 발언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또 오른쪽 눈에 이렇게 안대를 해서 상당히 뭔가 6시간 사실은 넘는 영장실질심사가 상당히 필요할 만하죠. 그리고 특히 정경심 교수가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른쪽 눈에 무리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의 첫 번째 질문도 정경심 교수의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고 혐의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취재진도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괜찮느냐라는 일단 건강상의 걱정을 저희 취재진이 한 거고요. 이 안대와 관련돼서 출석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경심 씨 측은요, 영장 심사 중 건강 위중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인정을 안 했어요. 김철준 변호사는 안대 관련 질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고, 정경심 씨는 구치소에서 안약 처방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허은하 소장님. 네. 들어갈 때와 달리 오른쪽에 안대를 하고 나왔다. 네. 상당히 어제 좀 오른쪽 눈에 뭔가 이상을 좀 호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고인이 되신 분들이라던가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분석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 교수 입장에서도 저 장면은 사진으로 찍힐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미디어로도 노출이 되면서 이러한 우리끼리의 대담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적 입장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전문가가 되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제가 안과 의사에게 직접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안대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 언제 하게 되는 건가라는 걸 물어봤을 때요. 대부분 안과 의사들은 안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명의 안과 의사에게 들었는데요. 왜 추천하지 않느냐? 눈에 좋을 게 안구 건강에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구를 위해서 안대를 해야 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너무 안구가 아플 때는요, 저렇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나오면 완전 압박해가지고 안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눈이 정말 아플 때만 하는 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병이 났을 때인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안대를 안 하는 게 환자에게는 좋지만 타인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다라는 배려심에서 그렇게 안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 교수의 안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두 가지 측면이겠죠. 짠하고 안쓰럽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눈이 워낙에 안 좋았던 것도 있으니까 아프니까 저렇게 했겠지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전략이 분명 있었을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압박붕대도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도 눈병이 걸렸을 때 했을 법한 그러한 측면에서 저 안대는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정 교수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대에 대해서도 이미지적 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안대였다. 그리고 포토라인에 지금까지 섰던 많은 아픈 피의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의 안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은 이제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변호인의 말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경심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정경심 씨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상당히 기울어진 수사였다.
재판만은 공정하게 해달라. 불구속이 맞다. 이 구속을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그 불만을 내비친 건데 김희정 전 장관님 네. 검찰의 수사가 기울어진 수사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기울어진 수사 맞다고 봤습니다. 기울어진 수사 맞다? 네네. 그동안 다른 피의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상당한 특권을 정경심 교수 측이 누리면서 받아온 그리고 상당히 특혜를 받아온 기울어진 오히려? 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경심 네. 쪽으로 기울어진 수사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사회의 고위 지도층과 관련된 그리고 막 현직에 있는 고위 지도층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위 지도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7차례나 검찰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되면서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거나 그 소환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나오다 보니 이게 나간 걸지 검찰 과정에서는 7차례 소환 조사 과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피의자로서 이렇게 뭐 언론을 접하거나 국민들에게 노출되거나 이런 거를 당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비공개.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압박을 느껴서 더 빨리 수사에 진행되는 뭐 효과도 검찰이 좀 누리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까지 안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집을 압수수색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상당 시간 기다려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남편에게 전화까지 바꿔줬습니다. 검찰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압수수색의 팀장에게 더 상위 직급에 있는 남편의 전화까지 바꿔주면서 압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특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 병원에서 이 아프신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출처불명의 증거 자료를 냈는데도 낼 때까지 끝까지 여러 차례 기다려주는 특혜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럼요.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울어진 수사를 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느껴지고 있는데 누구 쪽으로 기울여졌는지는 국민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초호합한 메머드급 변호사를 꾸린 사례가 없습니다. 18명이나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 18명 안에는 정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도 들어가 있고요. 검사 출신도 들어가 있고요.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들어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온갖 요직을 거치셨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부 출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분이고요.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전직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1심 재판 때 10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고 전직 대통령보다 더 많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몇백 명 관련자들 추고 막 했던 그 전직 대통령 안타까운 그 사연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변호사 선임도 이 정도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경심 씨 하는데요. 변호사 몇 명이라고요? 18명. 아직 1심 재판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18명, 로펌 3개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민정수석실 특감 반장 출신, 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 이런 분들이 다 18명에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리로 검찰의 구속 요구를 깨지 못했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법적으로 정교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법조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해서 정경심 씨를 변호하고 있지만 네. 구속영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분석인데 사실 김배민 박사님 정경심 씨 측이나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뉴스와 관련돼서도 가짜 뉴스다. 뭐 저희를 향해서도 사실 유시민 작가 저를 향해서도 질문자가 이상한 질문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거기 나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분들의 그런 말처럼 황당한 논리의 수사였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느냐라고 이제 와서 살짝 아주 되묻고 싶네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레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100% 기각이다. 그랬죠. 예. 지금 100%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적어도 어저께 있었던 재판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들을 요목조목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낙공수 멤버였던 주진우 씨가 제일 먼저 방송에 언급하고 난 뒤에 뇌종양 뇌경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MRI, CT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제출했다고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든지 구치소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비교해보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호소했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구치소 내에서 여러 차례 병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두 가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문제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차명 투자로 이 범죄 수익을 은닉까지 했던 중대한 혐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범죄의 상당성, 중요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소명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면 100% 기각이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오늘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이 오늘 새벽 구속에 관련해서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정당과 청와대의 오늘 조금 전 입장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발빠르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청와대는요, 언급할 게 없다. 정경심 구속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입장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언급할 게 없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도 입장 낼 계획이 없다. 입장이 낼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자유한국당,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 조국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정하 대변인은요, 정경심 구속은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군요.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만한 당연한 결과다. 정의의 여신도 박수를 치른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조국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왔는데, 이 장관님, 네.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왜 입장을 안 낸 거죠? 저도 여당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일성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재판 결과가 내려진 게 아니라 이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마련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구속되어야 되는 그 11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 측과 법원 측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이 검증의 책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이 고집을 부려서 임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을 검증하고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당사자의 핵심이셨단 말이에요. 청와대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장관에게 문제가 생겨도 청와대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본인들 식구였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 하나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뭔가 있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따뜻한 또 위로 이런 게 있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나 몰라라. 불리한 거 있을 때는 나 몰라라 라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면 전환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의 국민들의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도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 혼자의 비리로 끝난 거였으면 입장을 뭐 내는데 좀 애매할지 모르지만 청문회에서 생중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함께 증거 자료를 가지고도 변호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없는 데서 의원들도 같이 속아가지고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충분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이 가진 자료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를 했다면 역시 우리도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게 1번이고 그다음 2번째는 앞으로 정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까지 나가는 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형평성 차원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양측의 상황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번째 이슈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정황 나왔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이 WFM의 주식 상당수를 사들이고 차명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들이는데 누구의 돈을 썼냐면 남편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이 구입되는데 조국 전 장관의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였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검찰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관련된 내용 상세히 살펴보시죠. 자, 이제는 조국 계좌에서 돈 흘러들어간 정황 검찰이 포착. 정경심 지난해 1월 말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의 주식 12만 주 6억 원어치를 아주 염가에 싼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차명으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핸드폰도 사실상 차명폰, 대포폰, 주식도 차명 매입. 검찰은 뭔가 차명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WFM 주식을 그때 살 때도 상당히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대량 6억 원치 사고 나서 갑자기 청와대에서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WFM이 정말로 호재를 맞이하게 되죠. 큰 금전적 이익을 정경심 교수가 노린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WFM은 영어 교재 사업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2차 음극전지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돼서 그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였고 오늘 새로운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씨가 주식을 매입 당시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로 상당한 돈이 흘러갔다라는 금융 정황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시세 8억대 주식을 6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2억 4천만 원 싸게 샀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내 돈으로 WFM 주식 산 적 없다라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조국 전 장관의 저 발언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되겠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취득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저도 모르게 지목을 했어요. 잠시만요. 이거 좀 우리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이 통장 있잖아요. 계좌에서 띵동 하고 정경심 계좌로 이제 돈이 이체됐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의 돈으로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샀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상당수 주식을 사들일 당시에, 왜냐하면 6억 원의 돈이 현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점에 계좌 이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국 계좌에서 정경심 계좌.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띵동 이 소리가 뭐죠? 저희 휴대폰에 그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체가 될 경우엔 띵동 하면서 고객의 계좌에서 얼마가 이체됐습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한 500원만 나가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한 6억 원 정도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중에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얼마가 나갔는지는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역이 과연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 계좌에서 상당수 돈이 나갔다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2018년 작년 초였습니다. 그때 언제 뭐 하고 계셨죠? 청와대에서 출근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띵동, 돈이 나갔네? 이거 뭐야? 라고 저라면은 깨알같이 부인한테 전화를 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이체하기 전에 전날 부부끼리는 그 정도 거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듭니다. 검찰의 최종 칼날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어놓지 않는 무언가 숨겨진 카드는 최종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두했을 때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약간의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직 안 깐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보면은 이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서울대에 있는 그 인턴 예정 증명서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누가 그것을 작성했는지, 나아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더불어서 내부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그 정황에 대해서 과연 조국 교수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저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저 포인트다.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셀프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아내가 돈을 굴린 사모펀드와 관련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을 저희가 한번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형식적으로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뒤에 숨어 있고 오촌 조카를 통해 가지고 코니컵을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절 모른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방송사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에게 과거 직접 문자를 했었는데, WFM과 관련돼서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는 난 알지 못한다. 더 구체적인 조국 전 장관의 발언과 문자 메시지도 현재 공개가 된 상황인데, 자, 김정 전 장관님. 네. 내 계좌에서 그 시점, 아내가 WFM의 주식을 검찰은 미국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상당수를, 그것도 2억 싸게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그 시점에 내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 네.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은 그 시점에 이 돈을 갖고 아내가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산 흐름에 민감하고 또 돈의 단위가 무슨 100원이나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전자뱅킹도 1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1회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거래 한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6억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시자 달린 분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시. 네. 시 조카. 오촌 조카. 예. 그러니까 자기 친조카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시댁 식구들이랑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돈도 또 남편에게서 오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고위공직자라 돈 흐름에 민감한데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식적인 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정수석 들어갔고, 그리고 이 주식 보유하고 한 달 뒤에 놀랍게도 이제 국가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발표를 해서 WFM이 이제 가로등 전멸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나간 돈만 조국 전 장관의 돈이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나간 것만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소식은 오촌 조카가 횡령한 13억 중에 5억은 정 교수 쪽 통장으로 들어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들어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국 가족에게. 예.
그러니까 나간 돈도 어쨌든 부인이긴 하지만 원천적인 거는 조국 통해서 나갔고 들어간 것도 오촌 조카가 먹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다시 조국 가족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회전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회사가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 시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경심 교수 구속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는 이미 조국 장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정경심 교수 구속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구속 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자료 확보를 못했던 거를 더 정확하게 자료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보다 추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주홍천 의원님. 네. 영장 발부 뭐 백발백중 성과를 자랑했던 정말로 엘리트 검사였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 이 건이랑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내와 남편이 공범관계로 검찰이 의심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구속됐어요. 남편도 같이 구속될 수 있나요? 대개는 한 사람은 옥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부부 중에 한쪽이 구속이 되면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하는 게 거의 관행이죠. 예. 다만 예외는 좀 있습니다. 과거 50대 이철희 장영자 부부 사기 사건. 예. 그때 그게 엄청나게 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총장도 교체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당군 이래 뭐 최대 사기 사건 그러기도 했고요. 이철희 장의자는 둘 다 구속됐나요? 그땐 둘 다 구속됐고, 둘 다 뭐 15년 뭐 이렇게 받았던 걸로 전 기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안이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한쪽만 구속을 하는 것이 거의 확립된 관행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예외는 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사실 뭐 말씀 나온 김에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저는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해가지고 다 빈 공간을 메꾼 후에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결정하지 않을까, 청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수사가 대충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안 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걸 보고 검찰이 작전을 좀 바꿨구나. 작전 바꿨다 검찰이. 예, 왜냐하면 또 수사가 너무 다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아니 뭐 지금 다 됐는데 뭐 구속해가지고 뭘 더 수사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또 그 이유로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기밀의 일부 유출이 되는 걸 자기들이 감수하고 예. 그런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칙을 쓰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저한테도 뭐 자꾸 물으시려고 그러다가 뭐 제가 곤란할까봐 지금 뭐 안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인데 예. 액수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크고요. 금융실명제에 의하면은 예. 저 당신 계좌에서 오늘 뭐 나한테 좀 얼마 보내줘. 뭐 하려고 그래. 알았어. 라고 보내준 게 통상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연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거 가지고 또 크게 다툼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네.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또 그것 말고도 또 아까 우리 김희정 장관 말씀하셨듯이 뭐 13억 원이 오촌 조카한테 갔는데 그중에 5억이 또 뭐 정경심 교수한테 갔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사라면 이건 이제 뇌물이 아니냐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고 이 건 수사의 중착점은 그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 요것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 나머지 20일 동안 아마 전력을 제가 검사라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잠시만요. 자, 최지원 변호사님, 지금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검찰이 작전을 바꿨다. 정말 정교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검사라면 이쯤 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 성격은 뭐 은닉, 뭐 증거인멸 이런 게 아니라 뇌물의 성격으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아니,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영 변호사님, 이 뇌물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랑 정말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던 분에게 주어진 상당수의 돈, 이게 뇌물이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떻게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실질적으로 받은 적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거리에 있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밀어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지난 적폐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WFM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게 주식을 정경심 교수 측에 차명으로 보유하게 해줬으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어떻게 그 많은 정부 과제를 따냈을까? 이런 아이디어, 이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진영에서도 있는 이른바 투기자본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바로 그 포인트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뇌물로 고발을 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뇌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그로 인해서 본 이익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 교수로부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앞으로 그 검찰의 칼날은 핵심이 조국 교수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죄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이 아니고 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마 윤 총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20일 동안 구속 기간이 끝날 때 조국 교수와 함께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공소장에 넣어서 기소하는 그 계획을 검찰은 짜고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야, 이게 확실히 검찰 출신, 또 장관 출신, 또 변호사님 세 분에서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검찰은 어쩌면 뇌물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이후에 어쩌면 검찰의 머릿속에는 구속이 되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을 계속해서 수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굉장히 조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부하 검찰에게 속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어제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의 성명문까지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일단은 주장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을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서 배치해놨던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바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요.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한테까지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내사 자료가 있었냐, 뭘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냐 이거예요. 내사 자료에 의거해서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자,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다, 증거 보존이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에게 속고 있고 검찰은 조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반박문 함께 보시죠. 자, 대검이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사실 대검은 뭐 일일이 뭐 개인적인 작가가 뭐라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수사만 하는데 유시민 작가 그냥 개인 작가가 아니잖아요. 뭐 대권에 나오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
그리고 전 정부의 전 정부의 장관 출신인데다가 노무현 전 이사장의 출신으로 신분으로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한 거죠, 이례적으로. 자, 그런데 호칭이 벌써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에요. 유작가예요, 유작가. 대검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작가.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상식 이하다라고 어제 굉장히 센 반박문까지 냈는데, 김병민 박사님. 자, 요 검찰의 반박, 유작가로 시작하는 이 반박, 이거 어떻게 보세요? 팩트가 아니라 픽션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없는데요. 상식 이하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거 이제 아무 말 대단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정당의 소속은 없습니다만은 이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차기 대권 주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를 점할 정도의 인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정치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조국 전 장관 낙마하죠. 이재명 지사가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지거나 김경수 지사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차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인사가 유시민 이사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인사가 하고 있는 말의 영향력, 힘이 적지가 않은데 대검 입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좀 꼬집고 싶은 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비판하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별건 수사에 대한 대상도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먼지떨이식 수사 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아니라 채용 비리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안 될 사건들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예. 고발이 들어왔으면 검찰은 어떡합니까? 이걸 뭉개버리면 오히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채용 비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이야기든지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본인 스스로가 유튜브 언론인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그 말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 김경록 차장 한투PB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 쏟아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들이 수차례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민주진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유 전 작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본인 스스로의 개인적 정치 활동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곱씹어볼 그런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종천 의원님. 네. 곤란한 질문 드린 김에 제가 좀 더 오늘 곤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 작가 오버하지 말라라고 했고, 종천 의원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주에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말라라고 더 센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김병민 박사의 분석대로 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 썰전이라든가 뭐 타방송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거의 대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보면은 참 그 정보력도 뛰어나시고 분석력도 참 남다르십니다만은 이상하게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조금 소홀했던 거 아닌가. 검증이 왜 소홀했을까? 그 뭔가 좀 성급한가 보다. 성급한가 보다. 왜 그러지? 그 되게 평소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심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일 끝에 하신 말씀이 여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예. 그 질문이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병이 생겼을 때 빨리 확실하게 나으려면 주위에 그 병을 알리고 그리고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든가
주위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드러내야지 병이 빨리 낫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게 뭐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병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진통제만 계속 투여를 하면 일시적인 통증은 가라앉을지 모르지만 병세는 깊어가고 나중에는 손도 못 쓸 경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 잘못됐고 또 진단이 잘못된 예. 그런 경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종천 의원이 상당히 많은 돌직구를 거의 뭐 작정을 하고 지금 돌직구. 아닙니다. 그냥 예. 뭐 질문 주시니까 생각한 제 생각이죠. 진단을 제대로 잘못하고 통증제만 맞으면 진통제만 맞으면 병을 돌이킬 수 없다. 상당히 시적인데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를 요구한 방송사가 또 나왔습니다. KBS에 이어서 JTBC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앞서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PB가 JTBC에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JTBC가 인터뷰를 거절해줬다. 손석희 사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JTBC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에게 사과 요구한 제이. 그 누구도 김경록 씨로부터 인터뷰 제안 받은 바 없다. 문자 등 근거 확보했다. 유시민, 근거 없는 주장을 편점, 사과, 정정 안 할 경우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다. 21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는 빨라요. 들어보시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예. 그리고 왜곡된 맥락을 전한 거 이 둘 모두에 대해서 네. JTBC 보도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JTBC와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알릴레오는 사실관계 착오나 논리의 오류 이런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해명 또는 사과 뭐 정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꼬리 내렸네 이런 뭐 제목들의 기사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꼬리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정정이나 사과를 요구하실 경우에 예. 사과 안 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뻔뻔하게 안 한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조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자, 허은하 소장님.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저 정도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던짐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미안하다. 우리는 뻔뻔하지 않다. 양심 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일까라는 부분에서 전 사실은 웃음이 안 나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쓴 책들도 전 다 읽어봤거든요. 네. 한때는 유시민 씨가 하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이 안 나고 굉장히 씁쓸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그러니까 씁쓸한 미소를 좀 짓게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유시민 작가가 저럴까? 사실 잠시 동안이라도 제가 지식인으로서 좋아했던 분이라 그 외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셀럽 파워, 그러니까 셀럽이라는 게 뭡니까?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을 말하는데 그 셀럽의 권력을 너무 악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인이 죄를 졌어요. 그럼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어제 마음 졸이면서 그거 지켜봤거든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러한 어용 지식인 때문입니다. 왜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유시민 작가가 분명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선에 나갈 생각이 정말 있구나라는 근거를 제가 여러 번 댔잖아요. 이번에도 찾아냈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대부분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내가 선두에 서서 프레임 만들어줄 테니까 멋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에 힘 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이나 상식이라는 것을 뒤덮을 수 있는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아무 말이나 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언론인들 사실 썰전 때문에 뜨셨잖아요. 그러면 친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진짜 책 사 읽으면서 아끼고 소중하고 정말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아무 말을 던지시는지 꼭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선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등에 업고 KBS도 얘기도 한 방 쏘고 JTBC도 한 방 쏘고 막 검찰총장도 한 방 쏘고 궁극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한 방 쏘고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뭐 자기 편인지 아닌지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막 이렇게 총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님의 무게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뭐 잘못된 총질 한 방으로 실수였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너무 이어지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게 했다라든지 또는 우리랑 그 생각의 세계가 다른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검찰총장에게 뭐 얘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리 뭐 내사했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했는데 특히 본인이 방송을 하고 있는 데서 알렸었잖아요. 본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권 인사로 압력을 넣으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취재차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하는 방송에서 정말 취재차 공공에 대해서 그렇게 총을 쏘려고 하면 육하원칙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 앵커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언론도 아니고 검찰이 작가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왜 우리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적조 얘기를 했었죠. 조적조. 네. 조국의 적은 조국. 저 유적유가 막 떠올랐어요. 유시민의 적은 유시민이다. 네. 뭐냐면은 본인이 알리려고 만들 때 옥새무민 하는 거 없애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옥새무민 하는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유 이사장이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는 일부 언론의 야만적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KBS나 JTBC에 총질했거든요. 네, 인권 무시하고 헌법 무시하며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는 그 일부 언론이 유시민 이사장이 총질하고 있는 그곳인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소위 언론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도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논란이 큰 분들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한국당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표창장 수여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헌고예요. 인헌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국 뉴스는 가짜뉴스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세 번째는 김정은과 김현철 장관. 네 번째는 이낙연 총리.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그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낙마라는 쾌거에 공을 세웠다며 인사청문 특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상규 의원 등 14명의 전현직 의원이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그 현장 직접 보시죠. 원내대표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고생했어. 시청자 국회의원 박상도 이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웃음꽃이 활짝 핀 이 모습에 당내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조국 물러난 걸 갖고 대단한 성취랍시고 희희낙낙하는 걸 보니 암담함을 느낀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당원 중 일부는 한국당 하는 꼴 보니 탈당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조국 사태 이후 뚜렷한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화자찬만 벌인 한국당에게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언급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접 황교안 대표님. 민주당 법행위에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건 정상적인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상조폭 논리라며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홍천 의원님, 네. 저 표창장 수여식이 이게 논란인데 이제 이럴 때냐? 예. 지금 이럴 때냐? 표창장 줄 때냐? 좀 강하게 묻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의원들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조국 논란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조국 낙마가 자유한국당의 목표라면 저렇게 샴페인 터뜨리고 표창장 줘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게 니네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지금 우리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공정과 정의가 뭐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불평등한 입시 제도, 취업 구조 어떻게 만들고 부와 스펙의 대물림 이거 어떻게 단절하고 그래서 공정과 정의는 이겁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겁니다라고 만들어내야죠. 지금은. 그래서 그거 잘했다 그러면 표창장 줘야죠. 정말 저런 모습에서 야당에서 공정과 정의를 구한다는 거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읽었던 칼럼 중에 하나 아주 정말 뼈저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권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는 안심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편안한 존재이다. 사실 양측의 적대적 공정과 현상 유지 전략은 상대가 변심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는 신뢰 동맹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둘 다 똑같이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저기 더 못할 거니까 난 괜찮아 라고 서로 믿고 있다는 그 칼럼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어플입니다. 인원고 교사의 정치 편향 강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제 인원고 학생 수호연합은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조국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니네 왜 싫어하냐 라며 학생들을 혼을 냈어요. 심지어 생각이 다른 학생을 제자를 향해서 너는 수구다, 너는 일배다, 낙인을 찍기도 했다고 폭로했는데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건 처음 있는 일. 어제 인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 학생들 똑똑해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들의 정치적 시체로 전락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온전한 사상의 영역을 그들의 독재하에 시체가 된 것입니다.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를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언급했습니다.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다 개 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같은 시각 인원고 교장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교사들의 사상 주입은 없었다라고 반박했고 학교 측 역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라는 입장. 아니 그럼 학생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 제자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건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바라는 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라서 내가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보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지 말고 국어 시간엔 제발 국어 수업을, 과학 시간엔 제발 과학 수업을 듣고 싶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안타까운 이 뉴스를 계속 전하는데 뭐냐면 학교에는 참 잘못된 선생님이 있는데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에는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네요. 학생들 지금 고3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고3이 있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특히 지금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학생들이 그동안 눌러왔던 거를 이 민감한 시기에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제 학생부 그 기록하는 거, 생활기록부, 종합기록부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낼 수 있구나라고 이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네요. 네? 진짜로. 그런데도 수능 끝나고 나서 할 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실을 용기 있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면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들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알아서 이런 걸 걸렀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학급 학생들과 왔다 갔다 못하게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격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학급 간에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학급 간에 못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또 교무실에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 모임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학생 40여 명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안타깝지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알리는 것까지는 내 역할인데 이제부터는 수업에 열중해. 니네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라고 나서주는 교사가 왜 없을까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최진정 변호사님, 학생들이 강목 들었어요? 학생들이 폭탄 들었어요? 40명의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걸 왜 해산시킵니까? 문 대통령이 왜 싫어? 그 답변에 대해서 학생들 대답 안 했다고 해산시킨 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헌법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인정된다라고 돼 있고 교육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교육은 당파성이라든가 개인의 교사의 어떤 그 이념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고3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고 지금 1, 2학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 하는 그런 지금 그 고3 지금 어리지만 성숙한 학생들의 항변을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너저런 남측 시설이다. 싹 드러내라. 어제 김정은이 주장했죠. 청와대는 의도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김정은의 철거 지시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또한 김정은이 시설 낙후를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게 어느 정도 일리 있다. 이렇게 두둔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도 이 같은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들은 이미 10년 정도 경과하는 과정에서 유지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낡은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제재 때문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그간의 부진도 있습니다. 자, 현대 측은 지금 당혹한 입장인데 김병현 박사님, 지금 청와대와 김효철 장관의 답변이에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너저런 남측 시설 싹 드러내고 이제 우리만 금강산 관광하겠다, 남측이랑 안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 장관의 답변이 자, 이를 계기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 지금 현대 아산은 1조 6천 원의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 다 덜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방식으로 하겠다. 하지만 남녘의 동포들은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일방통일식 발언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아닌가. 많이 낡은 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축구대표팀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름의 공정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 아직 정기국회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될 건데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면은 해임 건의안 제출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김현철 장관 SNS를 통해서 군복 입고 쇼나 있고 뭐 이렇게 적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의 구설수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그러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국회에서 좀 따져 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네 번째 앞으로입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방일 중인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일 최고위급의 만남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여 분 남짓 될 만남에 이 총리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께서 먼저 모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모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아베 총리께서 네, 대표적으로 일본을 잘 아는 국회의원 출신의 총리께서 좀 답답하게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지혜로운 이 총리께서 들고 오시기를 좀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새벽 정경심 교수의 구속 뉴스 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뉴스 들고 속 시원한 놀직구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